미국의 경제는 올해를 원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월가가 미국이 아니야. 미국 전체는 부자가 됐는데 99%는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별론데?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 망하겠는데? 이제는 여기서 금융을 빼자. 공장을 미국에 줘라. 석유값을 낮춰라. 전기값을 낮춰라. 그래서 그 싼 전기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데이터 센터를 다 텍사스에 줘라. 독일이 지금 저렇게 까불고 있는 거는 러시아의 석유 때문이다. 독일의 에너지 대동맥을 누가 끊었냐? 끄는 머리는 미국일 거다. CIA가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스페인 대정전 미국이 했다. 역사상 한 번도 나쁜 놈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패권 국가는. 그렇게 안 하면 더 큰 손해를 보니까. 더 빨리 망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히려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는 안 좋은 체제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익의 빅픽처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네, 빅헤드로 빅픽처를 그리는 김창익 작가입니다. 오늘부터 빅픽처라는 이름으로 고정된 코너가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가는 이야기를 시리즈처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통계라는 게 미국이란 패권 국가의 패권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그 통계가 그러면 독일, 프랑스, 중국 같은 상대 국가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투사가 되는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경제 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5만 개 업체를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서 각 업체들이 몇 명을 고용하고 매출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고 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조사를 하나하나 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75만 개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년, 5년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이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2025년 경제 총조사를 2026년 올해 제가 알기로 3월인가 5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의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서 어마어마한 국가 자원이 투입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가라는 조직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원을 들여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할까? 저도 이제 임승희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알았는데 스타티스틱스라는 게 통계잖아요. 이게 국가가 스테이트잖아요.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스타티스트가. 그러니까 스테이트란 어원이에요. 국가 통치 방법인 거예요. 통치술인 거죠. 스타티스트가. 그래서 한 나라가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어떤 데이터를 모은다는 거는 아는 만큼 지배하는 거거든요. 정치학에서. 그러니까 지배를 정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중립적이지 않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거를 뺏어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정교한 데이터를 이제 산업에서는 75만 개의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렇다면 세금을 어떻게 매기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시적인 데이터 활용법이고 우리나라는 75만 개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될 거예요. 기업 수가. 그거를 다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미국은 2년, 7년을 기준으로 3년, 8년에 시행을 해요. 그래서 5년간의 데이터를 다 전수조사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이 미시적인 모든 업체의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난 다음에 산업 연관표라는 걸 만들어요. 자동차, 철강, 조선, 해운, AI, 휴머노이드 이 산업별로 다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기업별로 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쫙 펼쳐놓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보니까 그 철강 산업에서 인풋이 얼만큼 들어와서 자동차 산업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이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를 만드는 인프라 산업에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이제 얼만큼의 부가가치가 이렇게 옮겨가더라. 인풋이 얼마가 되고 아웃풋이 어떤 산업 얼마가 되더라 해서 이제 산업의 어떤 연관고리, 그러니까 연계된 고리를 쫙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쫙 산업 연관표라는 거 일단은 업체들의 데이터를 쫙 모아서 산업 연관표라는 걸 쫙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게 이제 블록체인처럼 체인이 쫙 만들어지잖아요. 각 산업별로 다 엮여 있는 거 다 연결되어 있죠. 전체가 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봤더니 이 체인에서 우리가 왜 철강조선에 지금 이 체인이 약해져 있지? 이게 왜 그런 거지? 라고 봤더니 닉슨 쇼크 이후에 자유무역 시스템이 되니까 철강업체 공장이 다 중국으로 이전되니까 우리는 중국의 철강을 쓸 수밖에 없고 여기하고 연관됐던 자동차, 조선, 해운, 물류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조금씩 약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조선, 해운, 자동차, 물류, 통신 이런 거를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면 결국은 철강조선인 제일 처음에 있는 고리부터
되살려 놓으면 이게 연쇄적으로 산업이 살아나는 거다. 이런 전략을 이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거나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참모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뭐 하워드 러트닝 상무장관, 뭐 국방부 장관. 요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실에 국방부 장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물이 돼서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쟁부 장관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적인 어떤 전략을 짜는 거죠. 자, 우리 경제가 지금 제조업이 좀 망가져가지고 일자리가 다 망가지고 500만 개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이전됐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철강 조선해운 모든 게 다 망가져가지고 아팔란치아 산맥에 살고 있는 북동부 중산층들이 다 망가져서 엄마 아빠는 실업자가 되고 애들은 다 학교에 못 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상무부 장관이 그 산업 연관표를 쫙 갖고 오는 거예요. 쫙 갖고 와서 앞으로 미국의 그 산업 경쟁력, 국가 패권, 경제 패권을 살리는 전략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얘기해봐 딱 그러니까 자 미국은 앞으로 산업 연관표 상에서 봤을 때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키우면 산업 연관 효과를 생각할 때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자, 후방 효과로 AI와 휴머노이드를 키우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그리고 이제 그 어반 플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인 자동차처럼 이제 그 도시 주행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도 이제 산업도 이제 클 수 있고 스페이스 X 같은 이제 우주 산업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산업 전략은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 효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 또 밑단에 있는 업체들 있죠. 발전소, 그다음에 전기 송전망 업체들 다 보니까 자,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살리려면 인풋 아웃풋 산업 연관표를 보니까 전기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 센터가 텍사스에 들어오고 어거스틴에 들어오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들어오고 하는 거죠. 휴머노이드 산업도 결국 전기니까 휴머노이드 우리 그 보스턴 다이나믹 같은 현대차들이 이제 엘라바마에 공장을 짓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정의선 회장이 엘라바마에 공장을 질 거고 구글이 텍사스의 어거스틴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질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후방 효과로 살아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세를 낮춰야 됩니다. 전기세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거야? 물어보니까 석유값을 낮춰야 됩니다. 석유값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석유 채굴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략이 짜지는 거예요. 그 통계로. 자 그래서 미국이 이 국가 통계 그러니까 그 경제 총조사라는 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전략이 제네시스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자,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올해를 원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바이든 정부나 이제 그 클린턴 정부나 그 전에 정부들은 왜냐면은 왜 지금 여기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미국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서 살짝 가속도를 붙여주는 의미예요. 경제 기본 시스템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금융 중심의 미국의 어떤 서비스 산업 중심의 미국 경제. 그 중에서 금융과 IT 서비스 중심의 미국 경제가 그대로 가는 거였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 금융 서비스와 IT 서비스 중심에서 금융을 뺐어요. 그러니까 금융 중심의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은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해야 달러를 쓰는 거고 그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경제를 이제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값싼 곳에 있는 물건을 사야 되고 그럼 중국에 있는 철강, 젓가락, 팬티, 자동차를 사야 되니까 반대로 미국에 있는 제조업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들이 번 그 무역 흑자 돈으로 미국에 있는 주식, 채권,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전체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무역 적자 금액보다. IT 서비스로 벌고, 금융 서비스로 벌고, 금융 상품으로 벌고.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는 흑자인데 여기서 이제 금융 서비스나 IT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 대다수의 철강, 조선, 해운, 뭐 물류, 뭐 맥도날드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구로 보면은 99%는 이 사람들이고 소수만이 이제 IT 서비스, 실리콘밸리, 텍사스, 월가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미국 전체는 부자가 됐는데 99%는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보고 야 이게 미국한테 과연 좋은 거야? 이게 별론데?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 망하겠는데? 누구만 좋은 거야? 월가만 좋은 거야? 월가도 미국이잖아요.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월가가 미국이 아니야. 그냥 다국적 금융기업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미국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 미국 좋은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업 연관표를 보고 쫙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금융을 빼자. IT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제조업을 살려서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 백인 이제 공장에 다니셨던 분들을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직을 시키고 그들이 돈을 벌어서 맥도날드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리바이스 청바지도 좋은 거 사 입고 리바이스 청바지 입었던 사람들이 캘빈 클라인도 입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가를 만들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경제를 싹 뜯어고쳐야 돼. 어떻게 뜯어고쳐야 돼? 어떻게 제조업을 살려야 돼? 자, 미국의 석유값을 낮춰라. 자, 석유를 팔아. 그게 이제 베이비 드릴. 석유 채굴해라. 전기세 낮춰줄게. 그 전기값을 낮춰라. 자, 그래서 그 싼 전기로 AI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데이터 센터를 다 텍사스에 져라. 그리고 전기값이 싸니까 비트코인 채굴업체들 텍사스에 와서 비트코인 채굴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를 더 시가보다 훨씬 싸게 제공해 줄게. 대신에 우리가 전기가 필요할 때는 AI 데이터 센터로 전기를 보내줘야 될 때는 채굴업체들이 전기를 끊고 데이터 센터로 보내줘. 이런 조건으로 전기를 싸게 줄게 해서 비트코인 채굴업체도 모으고 AI 데이터 센터도 모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산업 연관표를 짜놓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중국으로 간 공장들, 독일로 간 공장들, 프랑스로 간 공장들, 대만, 한국, 일본으로 간 공장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트럼프가 이제 2016년부터 한 거예요. 그 공장을 미국에 져라. 미국의 공장만 지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세금도 낮춰주고 해줄게. 그래서 막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몰랐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만 따져도 사실은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뭔가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미국이 또 본 데이터가 있죠. 통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 총조사하는 국가들의 데이터는 공개가 되거든요. 100% 공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다 공개가 돼요. 그냥 맥락은 공개가 돼요. 그다음 분명히 미국의 행정부는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경제 총조사 결과를 데이터를 알고 있을 거고 블라인드 처리해 놓은 정보조차도 추산을 하거나 추론을 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치밀하게 이 데이터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미국에 공장 지세요. 뭐 안 그러면 관세 막 어마어마하게 때려가지고 힘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자, 대략 이제 IT 인터넷이 막 발전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녹색 성장이라는 걸 막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석유 석탄 떼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 떼지 말고 전부 다 풍력, 태양광 이런 걸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독일하고 프랑스도 이제 자기네들 경제 총조사를 해보니까 자, 우리는 이미 영국이 산업혁명 18세기 때 하면서 유럽에서는 이미 석탄석유로 떼면서 했던 거 다 했어. 해볼 거 다 해봤어. 뭐 방직 공장도 해보고 뭐 철강 공장도 해보고 조선 공장도 해보고 뭐 모직 공장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게 이제 뭐 인도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우리는 이제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한국 애들이 막 석탄 떼고 석유 떼는데 원자력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지 그럼 또 쟤들한테 또 삥을 뜯어 먹을까? 그 궁리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굉장히 교활한 게 이 삥 뜯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고기를 먹어본 놈들이라 고기를 써는 방법을 알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삥 뜯기는 줄도 모르는 채로 뜯기게끔 해요. 뭐 납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 정도면 낼만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삥 뜯기는지도 몰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사서 지금 예를 들어서 철강업체에서 그 포스코에서 왜냐면 포스코는 이제 고로를 작동시키려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로 군부를 떼야 되잖아. 그럼 그걸 석유 석탄으로 떼야 되는데 우리가 석유 석탄 떼다가 포스코가 광양만 그 제철소 돌리려면은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요. 근데 탄소 배출권을 사면서 이거 유럽 놈들이 우리한테 삥 뜯는데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래? 탄소 배출권? 뭐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자,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주자. 이거 해야 되는 거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 탄소 배출권 누구한테 사냐면 영국한테 사요. 프랑스, 독일한테 사는 거고. 걔들은 그걸 왜 파냐? 아프리카 청정 지역의 모든 탄소 배출권은 다 유럽이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 지배했었잖아요. 1차 대전 직전에. 이미 그런 그 산업 구조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아프리카 청정 지역에서 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애들이 그 탄소 배출권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싼 값에 탄소 배출권을 걔들은 진짜 헐값에 그냥 탄소 배출권을 획득해서 포스코에 파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그냥 앉아서 땅 찍고 헤엄쳐 돈 버는 거예요. 나쁜
XX예요. 그렇게 뺑 뜯는 애들이 어떤 전략을 짠 거냐면은 프랑스하고 독일 애들이 딱 모여보니까 야 우리가 앞으로 뺑 뜯어 먹으려면 자 풍력 발전 터빈 뭐 태양광 발전 무슨 패널 이런 걸 잘 만들어. 그럼 그걸 중국에 팔고 미국에 팔고 테슬라에 팔고 한국에 팔아서 이제 표준을 만들겠다. 그러려면은 이제 탈원전을 해야 되고 탈석유를 해야 되고 탈석탄을 해야 되니까 2000년대 초반인가 2010년대 초반 아무튼 그 무렵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기술 표준을 막 만들고 있었어. 그랬더니 의외로 중국 애들이 또 잘 만드는 거야. 패널도 잘 만들고 기술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독일 지멘스 거를 수입 안 해도 중국 애들이 샀으면 그러니까 팔 데가 없는 거야 이거를. 근데 자기네들은 석탄, 석유 안 떼고 어쨌거나 전 세계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탄소 제로 경제로 가자고 했으니까 자기네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프랑스 그 마크롱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야 우리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했다가 제조업 망가진다. 그래서 프랑스는 한 50%까지 원전 비중을 낮추다가 다시 80%까지 끌어올렸어요. 다시 원전으로 간다.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니다. 독일은 그걸 고집했어요. 메르켈 때도 그렇고 뭐 그 전부터 그러니까 메르켈 때 이제 가장 심했던 것 같고 그 전부터 왜냐면 녹색당이라는 당이 이제 입김이 좀 셌었고 그 독일은 그 전범 국가라는 것 때문에 이 핵과 관련된 거에 약간의 좀 트라우마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도 후쿠시마 한가에서 이제 그 원전 폭파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 핵을 가동할 때 뭔가 모를 이유에 의해서 사고가 나더라. 근데 걔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패권 국가 간에. 그래서 이 핵을 우리가 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라는 게 있었고 일단 녹색당이라는 진보 정당의 입김이 좀 셌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값싸게 독일이 제공받는 장기 계약을 한 거예요. 20년간. 그래서 어쨌건 러시아의 천연가스 석유라는 그냥 석유라고 하죠. 뭐 천연가스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러시아의 석유를 헐값에 사는 이 방식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로부터 중간에 있는 뭐 우크라이나나 뭐 폴란드나 이런 국가를 거치지 않고 발트의 해저 케이블로 해저 터널로 송유관으로 독일까지 다이렉트로 그 석유를 쏴줘요. 러시아가. 그러면 이 석유가 주변 국가들한테 판매해서 이득도 받고 독일 자체도 값싸게 석유를 쓰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에너지 비용이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지멘스를 좀 더 키워보자. 태양광 그 풍력 터빈도 키우고 그래서 좀 더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야 그러면 독일도 포기하고 영도 포기했는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술 표준과 산업 우리가 다 먹겠네 하고 이제 막 김칫국을 막 마신 거야. 막 빵빠리 머릿속으로 막 빵빠리 올리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들도 알잖아요. 이거를 트럼프 정권도 알잖아요. 독일 애들이 자꾸 뭔가 우리 말 잘 안 듣는 것 같고 예전에 전범국가라고 우리가 막 지원해주고 뭐 저기 미군 그 보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막아주고 우리가 돈 많이 써가지고 잘해줬는데 얘네가 이게 뭐 2차 대전도 내보고 이제 고기를 먹어본 애들이야. 애들도 독일 애들도. 그러니까 자꾸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미국이 싫은 짓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독일 애들이 왜 자꾸 저렇게 지금 자기네들 주제도 모르고 저기 까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산업 연관표를 또 쭉 펼쳐놓고 보니까 독일이 지금 저렇게 까불고 있는 거는 러시아의 석유 때문이다. 그거는 완전히 그냥 동맥이야, 동맥. 그게 끊어져 버리면 독일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았죠. 왜냐면 러시아도 경제 봉쇄를 했으니까 석유 팔 데가 없어요. 중국밖에. 근데 독일이 자기네들이 석유를 대량으로 사서 유럽에 뿌려주니까 얼씨구나 좋다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서로 그 상대 국가잖아요. 그 적이잖아요. 근데 독일은 무슨 전략이었냐면 경제로 엮이면 전쟁이 안 난다. 왜냐면 러시아가 자기들한테 석유 팔면서 여기를 침입해가지고 그걸 망가뜨리면 자기들 손해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전략은 경제로 엮어놓고 군사적으로 그 위험성을 낮추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의 석유를 산다는 의미는 값싼 에너지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러시아가 옛날만큼 독일을 침공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독일에 있는 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독일이 미국에 까불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미국이 뭐라고 하면 꼼짝 못했던 게 그 미군 다 빼버리면 나토 미국이 지원 안 하면 독일이 바로 러시아한테 펀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폴란드만 지나면 러시아거든요. 근데 미군이 주둔한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지켜준 거 나토가. 그랬는데 러시아랑 경제적으로 엮이면서 러시아가 우리 펀치 때릴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지. 야 우리가 니네 말 들었는데 좀 예전에는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 생각해 볼게요. 말이 많아져 자꾸.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것들 봐라 딱 그런 거지. 그래서 자 산업연구합병 가져와 상무장관한테. 그래서 쫙 펴놓고 나서 자 독일이 지금 뭐 믿고 저렇게 까부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러시아의 석유 믿고 까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전략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석유를 끊어버리자는 거죠. 그 러시아의 석유만 끊어버리면 제대로 못 까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좋죠. 왜냐하면 독일이 프랑스보다 이제 러시아의 석유를 믿고 에너지 비용 면에서 우위에 있었는데 그 유럽 내에서도 서로 친구 같지만 사실은 호시탐탐 서로 패권 경쟁을 하는 거니까 영국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보니까 그 산업연구합병 갖고 와봐 딱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쟤네 러시아 석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러시아 석유 끊어버리자. 어떻게 끊는 겁니까? 딱 그러니까 그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그 러시아 송유관이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가는 다이렉트 송유관. 그러니까 이거는 발트의 밑에서 다이렉트 직거래하는 송유관이에요. 어디를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과료도 안 되고 석유 자체도 싸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송유관을 폭파시켜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22년 그 러우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상하게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발트의 밑에 있는 해저 송유관이 폭파가 돼요. 말이 많았죠. 누가 폭파시킨 거냐. 이거 자체가 무슨 압력 때문에 폭파됐다. 수압 때문에 폭파됐다. 우크라이나가 했다. 미국이 CIA가 했다. 아니면 프랑스가 했다. 러시아가 했다. 러시아가 할 이유는 없는데 러시아가 했다? 왜 그랬을까? 러시아가 이걸 왜 했을까? 아무튼 등등의 이제 그 의혹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뉴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특공대가 발트해 연안에 있는 선착장에서 아주 예쁜 요트를 한 대 빌려서 그 해저로 들어가서 폭파물을 설치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특공대 그거를 한 혐의자들을 체포를 했어요, 독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독일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계속 그거에 대한 조사를 했고 자기네들한테는 이게 생명선이었어요. 값싼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배럴당 20달러에 그동안 석유를 갖다 쓴 거예요. 국제 석유 가격이 60달러인데.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었죠. 심지어는 독일의 제조 단가가 중국보다 싼 경우도 있었어요. 에너지 가격만 따지면. 어마어마한 특혜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얘네 터빈도 태양광 패널도 중국 갖다 파는 거죠. 근데 러우 전쟁 직후에 갑자기 노르트 스트림 폭파돼서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이제 비싼 가격으로 80달러, 100달러에 사들이니까 5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애들이 오히려 이제 그 태양광 패널도 더 싸게 만들고 터빈도 싸게 만들고 중국이 그때부터 확 큰 거예요. 중국의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의도치 않게 중국을 키워준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에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유럽은 막 망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란이 위안화 바꿔서 석유 판매한 거는 호르무즈heb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매로 판 석유가 다 중국으로 갔으니까 중국은 이번에 되게 룰러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은 좀 괴롭지만.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 노르트 스트림이 폭파된 다음부터 러시아가 독일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었던 방법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거예요. 제 이해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까지 그 우크라이나 송유관을 통해서 독일로 그 천연가스가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이 통행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쟁과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패권 전쟁은 되게 맞물려 돌아가지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그냥 무기 갖다가 쏟아붓고선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데 전쟁을 치르고 서로 총칼 들고 막 싸우는 와중에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송유관의 통행세를 우크라이나에 냈어요. 근데 이 통행세를 내는 그 장기 계약이 최근에 중단됐던가 아니면 그 송유관이 폭파됐던가 그래요. 네, 멈췄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 송유관을 통해서도 이제 독일이 석유를 못 받아요. 우크라이나가 그 독일로 가는 그 석유 비축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축기지를 예전에는 자기네 나라를 통과해서 통행세를 내니까 자기네 나라 이득이니까 그걸 가만 놔뒀어요. 근데 이 장기 계약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그 석유 비축기지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어차피 자기 나라 통과 안 되면 자기 나라 이득도 없고 또 석유는 또 전략 비축 물자니까 러시아 석유를 그냥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이제 이란도 없고 이안도 없고 제3안이 뭐냐? 미국으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이제는. 5배 비싼. 그래서 지금은 100% 천연가스하고 석유를 미국으로부터 사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독일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석유 가격이 5배가 됐다. 죽을 맛이죠. 근데 옆에 있는 프랑스는 원전 가동해서 전기세를 낮췄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쟁력이 전혀 없어진 국가가 됐네. 그래서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제조업 폭스바겐 공장, BMW 공장, 지멘스 터빈 공장 이제 독일에서 못 돌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저기 미국의 영업사관이 와가지고
자, 텍사스 어거스틴에 폭스바겐 공장 지면 IRA라고 해서 보조금 줍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첫 해는 파격적인 혜택을 더 드립니다. 이전 비용 다 저희가 내드립니다. 막 이러니까 그러면 텍사스로 가자. 그래서 실제로 러우 전쟁 이후에 그 독일의 제조업 공장들이 텍사스 어거스틴으로 많이 이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포함해서 대략 그 닉슨 쇼크 이후에 미국에 있는 공장이 중국, 인도 등으로 이전되면서 미국이 잃은 일자리가 500만 개인데, 지금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 되돌아온, 미국으로 짓기로 계획한 공장들의 일자리를 다 세보니까 그게 200만 개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는 그 IRA라고 해서 이제 보조금법,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질 경우에는 보조금 낮춰주고 관세 낮춰주겠다 한 보조금법, 그리고 등등을 통해서 지금 실제 미국으로 독일의 공장을 많이 이전시켰다. 심지어는 중국에 있었던 독일 공장.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중국과 독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로 엮이면 전쟁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독일은 뭐냐면은 러시아의 서진을 막아야 되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어떤 위험성을 떨어뜨려야 돼요. 가장 그 강대국 중에서 동유럽을 빼면 가장 서쪽에 있거든.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럽을 먹겠다고 쳐들어오면 독일이 제일 먼저 때려 맞는 거예요. 영국은 바다 건너 있고. 네네. 동유럽은 아직까지도 그 러시아의 어떤 영향권 안에 사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유럽을 만약에 러시아가 뭐 어떡하겠다, 중국이 뭐 어떡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꽁냥꽁장 해가지고 미국이랑 상대해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나토부터 깨부셔야 되겠다. 일단 그래야지 이제 미국을 다이렉트로 상대하려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자 그럼 독일 한번 손봐주자 그러면 바로 때려먹는 건데. 그러니까 자 중국하고 우리가 좀 경제적인 관계를 좀 뭔가 관계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하자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부터 독일이 이제 그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의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그래서 중국 가보셨으면 아마 느꼈을 텐데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차들이 지금은 중국 차가 많은데 한 20년 전만 해도 100% 폭스바겐이었어. 그러니까 독일의 제조업 공장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제 공장을 이전해서 중국한테 기술 이전을 해주는 명분으로 중국 시장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실제로 기술도 중국이 앞서갔고. 근데 지금은 중국하고 독일하고 다이렉트로 붙으면 중국이 이길걸요, 아마. 기술력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이래저래 지금 이제 뻘쭘한 거야.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다 무산됐어. 왜 무산됐어? 트럼프가 상무장관하고 앉아가지고 경제 총조사표 한 장 딱 놓고선 전략을 편 걸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만큼 국가의 데이터, 정교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수사 결과 나온 거는 우크라이나의 특공대가 와서 폭파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독일 언론에 나온 팩트예요. 근데 그 뒤에 CIA가 있다, 이건 몰라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 자기들은 지금 전쟁 치기에 바빠 죽겠는데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독일 송유관을 폭발시키기 위해 특공대를 보냈다. 자신들의 막강한 전력 자원을, 군사 자원을 왜 거기다 썼을까? 이거 독일이 알 텐데. 자, 우크라이나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노르트스트림이 이제 폭발됐을 경우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송유관에 이제 통행세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먼저 받았겠죠. 의혹을 받았겠죠. 두 번째는 그 노르트스트림이 있을 때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서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일의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그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의존하는 석유관을 끊어야겠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석유관을 끊으면 이득이 돼요. 근데 더 큰 이득을 보는 건 미국인데. 그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그런 걸 하자고 했을 때 알았을 텐데. 미국도 CIA가 있으니까 알았을 텐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먼저 하겠다고 그래? 땡큐인데 한번 해봐.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뒤에서 지원해 줄까?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겠죠. 뭔가 지원해 줬거나 방관했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손은 우크라이나 손이지만 머리는 미국의 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아직 없어요. 주장컨대가 아니라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현상이 패권 국가의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100% 패권 국가 행위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왜냐면 미국이 했다라고 정의하고 들어가는 게 안 했다고 하면 그냥 안 했나 보다 하면 돼요. 근데 미국이 안 했다라고 들어가면 다시 또 그 오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미국이 했다. 그럼 또 하나 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혹시 그 스페인 블랙아웃 기억해요? 작년에? 그거 누가 했을까요? 자연재해라고 발표했죠. 그 스페인 대정전이 작년 5월인가 7월인가 있었는데 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관세전쟁 직후에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관세전쟁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미국이 4월 2일 날 관세 조정을 딱 선포하니까 스페인의 총리가 이 진보 정당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약간 그 성향이 다른 게 진보 정당은 이제 right and wrong으로 이제 상황을 판단해요.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바른 거냐, 틀린 거냐 이걸로 많이 판단해요. 그래서 바르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보수 정당은 그냥 이득인 거냐, 손해인 거냐 이걸로 많이 판단해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대략 그냥 직관적으로 이미지가 그래요. 공화당은 이득이야, 손해야. 그 민주당은 이게 옳은 행위야, 그른 행위야. 겉으로는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스페인의 진보정당 총리가 옳지 않아 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관세 전쟁은 옳지 않다. 뭐 스페인에 이득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가 아니라 미국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옳지 않다.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라이트 앤 롱은 아무 소용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자, 이게 스페인의 지금 국익에 손해가 됩니다. 그냥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좀 협상안을 좀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관세전쟁에 응하겠습니다. 뭐 이랬다면은 트럼프 정부 납득했을 텐데 옳지 않아. 나쁜 짓이야. 트럼프는 배드가이야. 나쁜 놈이야. 도덕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빈정이 상해버렸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스페인 총리가 더더군다나 자신들의 함흥을 이제 미국이 안 사주겠다고 하니까 중국에 팔겠다고 중국으로 갔어요. 실제로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하고 악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은 구제역인가 뭔가 때문에 돼지고기 파동이 일었었고 이제 스페인은 올리브유하고 이제 하몬 같은 이제 축산물, 농산물이 많으니까 100억 달러인가 정도 규모의 자유무역 그 거래를 하겠다고 시진핑하고 막 악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저기 트럼프 봐라. 네가 지금 옳지 않은 행위하고 있어. 나는 거기에 반하는 정의로운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스페인 총리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산체스라고 하면은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페드리코 산체스 이름을 딱 댔어요. 스페인 프라임 미니스터 페드리코 산체스 listen to me.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까불지 말고. 그래서 지금 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섭고 후회스러운 행동인지 알게 될 거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까불지 마. 근데 그거를 한 국가의 재무장관이 그래도 아무리 그 국가 차원이 달라도 한 나라의 총리잖아요. 총리한테 너 지금 까불지 마라.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잘 봐라. 그랬거든요. 그 말 듣고 또 시진핑을 만났어요. 산체스가. 네, 그러니까 너 옳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옳지 않으니까 얘는 반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갑자기 스페인에서 대정전이 났어요. 그게 이제 그 자연재해라는 건 맞고요. 스페인의 전력 인프라는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게 지금 중남미의 대부분 다 스페인의 전력 인프라가 있는데 일단은 스페인의 전력 인프라는 거의 100년 된 인프라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로 일부 개축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다. 기상이변이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그 프랑스하고 사이에 무슨 산맥이 하나 있는데 그 산맥에서 갑자기 그 기온이 급강하는 기상이변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전력 송전망의 주파수가 갑자기 급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송전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송전망 자체 프로그램에서 이걸 셧다운 시켜버려요. 자기 송전망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셧다운 됐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기자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대정전이 났어요. 그래서 막 병원에 사람이 죽어나고 막 그래.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고 기상청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기상청이 그거 대답할 정신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원인이 나와. 그거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팩트지. 근데 갑자기 정전이 나자마자 기상이변 때문에 그리드가 유동이 주파수 변동에 의해서 뭐 셧다운이 됐다. 이 말이 안 돼요. 그 원인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 정전이 딱 났을 때 저는 이제 관세 전쟁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스페인의 대정전은 시간 순서로 봤을 때는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시간 순서상으로는 미국이 뒤에 있다. 의미심장하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독일이 지금 노르트 스트림이 폭파된 다음에 수년간 추적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특공대에 손이 닿았다. 여기까지는 밝혀냈잖아요. 스페인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발표를 한 다음에 도대체 이 대정전 사태가 도대체 뭐냐. 실제로 만약에 송전망의 문제라면 송전망을 바꿔야 되잖아, 시스템을. 그러면 어쨌거나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조사했죠. 그래서 독일하고 영국에서 이제 이런 송전망 관련된 어떤 전문 업체들이 조사를 쭉 한 보고서가 이제 지금 그 온라인상에 일부 돌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송전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근데 그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공격이 2021년인가 이란에서 그 석유 비축 시설인가 핵 무슨 시설이 갑자기 막 폭파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CIA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 그리드 교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가동으로 이란의 모 항구에 있는 그 송전망이 폭파하면서 핵시설이 막 파괴된 적이 있어요, 한번. 그게 그 CNN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냥 막 빵 터져가지고 막 바닷가로 막 그 시설이 막 튀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모사드가 주축이 되고 CIA가 공동해서 개발한 스톡스넷이라는 스마트 그리드 교란 프로그램인데, 그 스페인 대정전 때 쓰였던 사이버 공격에 쓰였던 그 방식이 당시에 쓰였던 방식보다 진일보하긴 했지만 상당히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얘기 뭐냐? 미국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재미는 있지만 음모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든 시청자들의 몫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 지정학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판단할 때 저는 개별 사안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패권자들의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기본 전제는 어떤 상황이 패권자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거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패권자가 했다라고 보는 게 비패권국들의 생존 전략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아무도 몰라요. 행위자가 밝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진실이 없다라고 단정짓고 나머지 팩트만을 가지고 이 전 세계의 패권자들의 어떤 지정학적인 전략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진실은 모르겠으나 패권자들의 역할에 의해서 선후관계가 있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이외의 다른 원인을 뚜렷하게 찾지 못한다면 패권자들이 했다라고 전제하고 지정학적인 전략을 짜는 게 전략적으로 현명하다는 거죠. 이런 전략은, 패권자들의 지정학적인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 단정을 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게 그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우리 같은 비패권 국가들의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정학적인 전략, 투자 전략 또는 인사이트를 이제 디벨롭 하겠다고 할 때는 그렇게 단정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해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CIA가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스페인 대정전 미국이 했다. 그리고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그 독일의 에너지 대동맥을 누가 끊었냐? 끄는 손은 우크라이나 특공대다. 이건 팩트다. 근데 끄는 머리는 미국일 거다. 이거는 추론이다. 뭐 판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라. 역사상 한 번도 나쁜 놈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패권 국가는. 그냥 그 자체로 나쁜 놈이 우리한테는.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득을 보려면 누군가한테 뺏어야 되는데 그럼 항상 이득을 받잖아요. 패권 국가는. 우린 뺏긴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들이 뭐 어떤 행위를 하든지 우리한테는 나쁜 놈이에요. 모든 패권 국가는 흥망성쇠가 있는 건데 모든 패권 국가의 망하는 첫 번째 징조가 신뢰도의 하락이거든요. 레피테이션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돈을 잃었을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신뢰가 있으면은. 다시 누군가는 또 같이 사업하자고 할 거고 누군가 일을 맡길 거고. 근데 신뢰가 한번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옆에 안 붙죠. 국가도 마찬가지야. 로마도 그래서 망했던 거고 영국도 그래서 망한 거고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지만 불가피한 거예요. 내가 알지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더 큰 손해를 보니까. 더 빨리 망하니까. 망하는 건 정해진 거고 패망하는 건, 늙어 죽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뭐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생로병사 하는 건데 이미 이제 병사 쪽으로 접어들었다. 이게 이제 별하는 세계 질서를 쓴 그 레이 달리오에 의하면은 5단계, 6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 패권 국가가 이제 흥망성쇠하는 단계가 6단계까지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은 5단계까지 접어들었어. 일단 그게 왜 그러냐면 동맹국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탈하기 시작하고 화폐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제 레이 달리오의 분석에 의하면 이미 생로병사에서 병사 단계에 접어들었어, 미국은.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뢰가 떨어져서 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 할 거야? 그건 더 바보예요. 왜냐면 병 단계를 그냥 생략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다시 노 단계나 생례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냐? 못 돌아가죠. 병의 단계를 줄이는 것뿐이 우리가 갑자기 착해져서 트럼프가 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나토도 그러면 예전만큼 더 올 거고 그 한국과 일본 간 동맹 관계도 예전처럼 뭐 다 유지할 거야. 뭐 사실 그것도 아니었지만 그 민주당도 그냥 포장한 거지 뭐 우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닌데
전략은 같은데 전술이 달랐던 건데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겠다. 우리 뭐 예전에 어떤 리더십 국가로 돌아가겠다. 무슨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더 생명이 연장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차피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얼만큼 연장할 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화폐도 이제 갈 때까지 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쇠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냥 맞습니다. 중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러면은 뭐 이런 단계인 거냐? 레이달리오의 분석도 맞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10년 갈 거냐, 20년 갈 거냐 문제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그 인적 자원이나 그 물리적인 자원이 많으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이제 길어질 수 있는데 로마도 뭐 멸망한 거고 조선왕조 500년도 언젠가 멸망한 거고 뭐 이거는 물리학 법칙하고 똑같아요. 생로병사는 있잖아요, 다. 근데 언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나는 내 말 옳다고 100% 주장할 수 있는 게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모르겠어. 근데 언젠가 망해. 맞잖아요, 이거는. 사람 언젠가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근데 미국도 언젠가 망하겠지? 근데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이거 100%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질르는 거죠. 뭐 망한다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거대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이 이제 생존 전략을 펼치면서 그것도 이제 산업연금표하고 연관이 될 것, 그 통계가 연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은 첫 번째는 핵전쟁, 핵 보유 전쟁이고요. 누가 핵을 맞느냐?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전쟁인데 그러면은 누가 지금 사이버 금융망과 통신망을 점유하고 있냐? 미국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AI, 휴머노이드 이런 산업에서 보니까 중국이 확 치고 올라간 거예요. 미국이 살짝 당황한 거죠. 이거 왜 중국이 이렇게 쟤들 완전히 그냥 무시했는데 샤오미 뭐 대륙의 실수 막 이러면서 무시했는데 갑자기 막 청와대 출신들하고 막 뭐 북경대 출신들 막 모여가지고 뭐 쿵냥쿵냥 하더니만 갑자기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뭐 AI도 그렇고 그 딥시크 막 난리가 나고 뭐 마라톤도 하고 막 축구도 하고 막 쿵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빅테크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히려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는 안 좋은 체제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생활 보호. 중국은 빅데이터가 그냥 다 필요 없고 주머니 탈탈 털어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중앙 집중화시키는데 미국은 사생활 보호. 걔네는 사생활 그 사적인 자유를 위해서 권총까지 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속도에 좀 제약이 오더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역사가 증명해준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는 최고의 그 정치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은 일정 부분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빅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권위주의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빅데이터 업체들이 지들조차고 하는 얘기야, 이 얘기도. 중국하고 경쟁하려고 보니까 중국이 지금 샤오미하고 화웨이가 훨씬 잘 만드니까 피터 틸이 만든 팔란티어라는 그 데이터 업체의 철학자인 CEO인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그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거 틱톡이나 뭐 그냥 이거 뭐 하트 모양 날리고 뭐 엄지 척하고 뭐 이모티콘 날리고 이따위 짓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다.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런데 우리가 머리를 쓰고 역량을 쓰고 기술을 써야지. 지금 막 무슨 뭐 하트병 뭐 이런 거 하나 하자고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어떤 과도정 천재들이 이끌고 대중들은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경제에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을 위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를 이제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시민들도 그런 입장에서 잠깐 내가 뭐 오늘 빵 사 먹었어요라는 정보 하나 주면은 우리 경제가 크고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내 얼굴 한번 비춰가지고 뭐 이거 한번 안면인식 하겠다, 홍채 한번 찍겠다 그러는데 뭐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 계좌 정보가 뭐 공개된다, 뭐 털린다, 뭐 이런 거를 아니 뭐 털리면 털리는 거지 무슨 뭐 계좌 정보가 뭐 무슨 뭐 아니 그리고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보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알리페이 대응하는 삼성페이를 뭐 못한다고 했을 때 아니 아파트 분양하는데 성격 쌓고 분양할 거야? 그 아파트 분양한 다음에 도둑 들면은 세컨 설치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일단은 삼성페이나 어떤 민간페이 허용해주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지금 만리장성 쌓아놓고 나서 페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니까 이런 개떡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나니까 이거 내 자산을 지키는 내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걸 털리면은 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누군가 와서 당신의 정보가 지금 필요한데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미국 애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러니까 왜 지금 내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자유주의 문화하고 중국과의 어떤 문화가 차이가 나는데 현재 AI의 발전 속도로만 봐서는 미국이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유리하지 않더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철학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강력하게 트럼프가 다 필요 없고 간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일단은 살아남아야 된다 해서 이 공감대를 얻으면 가는 거고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정부가 걔들은 지금 정부가 없어도 우리 코로나 때 뭐 마스크 쓰라고 해도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하는 거지. 뭐 그게 진짜로 그렇게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땐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충돌이 있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뭔가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트럼프 정부에 엄청난 전략이 있어요 또. 다음에 그 제조업을 제가 좀 더 공부하면은 중국과의 제조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한번 할게요. 자, 그거는 제가 뭐 아직 심각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